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관세 얘기를 항상 만나면 하는데 특히나 반도체 관세를 미국이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이냐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일본, 대만 그러니까 반도체를 좀 주요 생산하는 국가들이 미국에 어느 정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 관세를 누가 냅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수입업체죠. 예. 그 수입업체 입장에서 갑자기 25%가량의 세금을 더 내라. 그러면 반도체 수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마찬가지지만 일본, 대만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제가 되질문해 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HBM을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 HBM은 미국에서 필요해서 수입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용도로 수입했습니까? AI 서비스를 제공하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내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회사들이 한국에서 대만에서 생산하는 여러 반도체를 수급받아서 수입을 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반도체 가격 공급 가격이 올라가겠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도 야기되겠네? 그러면 AI 기업들 정작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지겠죠.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대만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AI 기업들도 그거 반도체에 있어서는 관세 매기지 말아달라라는 적극적인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한데 이렇게 네.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 반도체 관세를 고집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당장 반도체 밸류체인이 미국으로 옮겨지는 것도 아닌데 예. 관세의 목적은 뭐예요? 거기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에서 생산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관세 매긴다고 반도체 공장이 그 다음 날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리 빨라도 3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동안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굉장히 많은 아리를 하겠죠. 또 생산 비용도 상승하겠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로부터 반도체를 조달받는 구조니까 중국에 있는 AI 기업들과 경쟁력이 열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관세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맞느냐. 적어도 반도체 같은 영역은 어떤 특정 영역은 미국 경제를 괴롭히는 영역들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지금 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상호 관세라는 정책을 가지고 왔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긍정과 부정 시각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주니어뿐만 아니라 트럼프 본인도 대통령 본인도 그런 생각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달라. 그걸 좀 전문 용어로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J-커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J-커브. J-커브. 여러분 J자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 당장 이렇게 우상향하는 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 예. 인내의 구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 우리는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좀 기다려라, 인내심을 가져라. 결과적으로는 이 관세 전쟁을 펼치면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힘들어 하겠지만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으로 안착하고 제조기지가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바로 J커브를 강조하면서 인내심 있게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J커브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트럼프 임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화당 의원들은 당장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의 잣대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지율 떨어지고 표에 해롭다. 중간 선거 우리 다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상당 부분 철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3대 증시 지수가 일제히 동반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아주 경제의 기본적인 상식 하나가 시중금리가 만약에 상승하면 예. 그러면 시중금리 상승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기대감을 느낄까요? 공포감을 느낍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특히 코인이나 여러 투자자들이 금리가 올라가네? 그러면 은행에 저축하는 게 낫겠다. 상대적으로. 그쵸. 은행에 저축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게 기대된다. 주식에 투자한들 그 수익률보다 은행 투자가 더 매력적이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뺍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예. 그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내던지고 빠져나오는 모습이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내던지고 빠져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국채 금리가 오를 때 통상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 미 국채 20년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시장에 지금 불안감이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10년물 있고 30년물 있는데 왜 20년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예. 20년물 국채는 많이들 논하질 않았었어요. 예. 저도 20년물 국채 금리를 이 방송에서 논하게 될 줄이야 상상을 못했습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도 10년물 금리나 30년물 금리를 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굳이 제가 여러분께 따져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10원짜리 동전은 많이 이용해요. 네. 100원짜리 동전도 많이 이용해요. 네. 근데 50원짜리 동전은 많이 이용 안 한다. 만약에 가정을 그렇게 해볼게요. 예. 약간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는 거래를 많이 하지만 5,000원짜리는 덜 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미 국채 20년물 발행 물량이나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거시경제 지표로서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2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최대 5%를 초과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거예요. 국채를 거래하잖아요. 거래하는 시장에서 나 미국 국채 안 사. 특히 장기채 안 사. 미국 재정 적자 문제 있고 무역 적자 문제 있고 이거 영원히 해결 못 할 거야. 그래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던 거 아니야. 예. 이런 더군다나 여기에 미국 예산안, 그러니까 감세를 반영한 예산안까지 통과될 지경에 오르니 그러면 안 되겠다. 미국 국채 신뢰도가 더 깨지겠구나. 쉽게 말하면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거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 국채와 함께 세계 최대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게 일본의 국채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 국채 인기도 또 시들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죠? 네. 정말 세계 국채 시장이 지금 난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미국 20년물 국채 금리를 논했지만 일단 미국 10년물이나 20년물, 미국 금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이던스 역할을 많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금리도 자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한국 주식시장도 조정된다라는 논리가 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아가서 초장기, 예를 들어 30년물 같은 경우 일본 금리가 정말 2012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그것은 역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일본의 30년물 초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국채 입찰, 국채 시장에서 응찰률이 떨어져서입니다. 예. 응찰률이 과거 3에서 뭐 높게는 6% 가까이까지 갔는데 이번에 응찰률이 2.5배로 떨어졌고요. 2.5배로 응찰률이 떨어진 건 2012년 8월, 12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일본 국채 사야 되나? 그 매력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국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다른 자산으로 돈을 옮겨야겠다. 코인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다른 자산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혹은 달러, 엔화 이렇게 3대 전통적인 안전자산인데 여기서 달러와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다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엔화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이런 국채들의 운명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예. 지금 당분간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보는 예산이 과연 통과할 것인가. 근데 무디스가 경고한 거죠.
그 감세 정책 가뜩이나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심각한데 감세까지 도입하면 이 재정 적자 더 심각해진다. 그럼 재정 적자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돼요. 국채 발행량이 커지면 국채 가격이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뜻 국채 매수를 안 합니다. 투자자들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의 시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냥 소위 멀쩡하던 민간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채권 발행했다가 국채도 안 사주는데 채권도. 우리 회사채를 사주겠어? 발행을 못해요. 그러면 자금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경기가 악순환을 가져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경기가 악순환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국채 매수나 채권 투자에 상당히 신중한 상황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이유, 그 달러와 엔화의 수요가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상자산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상당 부분 일리 있는 설명입니다. 돈은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동안 안전자산의 성격으로서 투자했던 자금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미국 채권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살까? 어떤 형태로 돈을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데 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 회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 대규모 투자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텍사스주에서 미국 하원에서 이미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 밖에도 스테이블 법안도 통과시키고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법안 통과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위험 자산인데 라고 생각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국채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근데 다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화되고 있네 하면서 돈을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일정 부분 돈이 옮기고 있고 어쨌든 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돈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뜻인데 예.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대규모 투자 회사 증가라든가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서 확보하겠다 예. 했는데 몇몇 주마다 그런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예. 네, 그런 행보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비트코인에만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가상자산 전부 그런 겁니까 요즘?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예. 조금 더 노크를 좀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워낙 비트코인 하면 대표격이잖아요. 예, 제가 그렇죠. 상표명을 논할 수는 없지만 이 손등에 상처가 나면 땡땡 밴드를 붙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상표명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땡땡 밴드라고 부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때 땡땡 밴드처럼 비트코인이 마치 대명사처럼 작용하니까 많은 투자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더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술집 그리고 숙박업의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깎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 긴축 재정이 되면서 밖으로 뭐 술을 먹으러 나간다던가 뭐 이런 돈을 아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의도든 의도치 않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 측면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혹은 뭐 국책기관 통틀어서 이 공공 사이드의 매출이 공공 사이드 이 술집이나 식당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예. 우리가 만난 특수한 상황 때문이죠. 2025년 1분기 우리가 소위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많은 공공 섹터에서는 회식을 한다든가 혹은 어떤 술자리를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제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정부의 지출이 축소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 밖에도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대외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할 망정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의 정치적 상황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심각하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고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고용 시장도 안 좋은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자영업 경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이미 고용 시장을 포함합니다. 우리 총 취업자가 2,700만 명이에요. 예. 그중에 대략 한 650만 명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자영업자의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폐업자가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그럼 폐업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자영업자라는 취업자로 있다가 비취업자로 전개된다. 고용이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자영업자가 아닌 그 밖의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네. 일자리가 계속 줄어. 이건 왜 그럴까요?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공장 짓거나 한국에 신사업 하거나 하는 움직임보다는 차라리 미국으로 눈을 돌리거나 하는 기업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세 전쟁의 여파 등등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고용난을 경험하게 되는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